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감독님. 네.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영화 나의 집으로를 잘 봤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2번 봅니다, 감독님. 요 사전에 저희가 이제 큐시티 만들기 전에 한번 봤고요. 그리고 오늘 현장에서 이렇게 2번을 보게 되네요. 현장에서요? 네, 지금 네, 감사합니다. 이 영화를 보면 이제 세상에 잘 드러나지 않았던 이제 탈시설 당사자들의 존재와 투쟁, 그리고 시설을 나온 후에 그려지는 일상들이 참 인상 깊은데요. 감독님은 이 영화를 만드시면서 가장 포커스를 두고 싶었던 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은 처음에 이 영화를 찍을 때 거기에 계시는 거주인 분들을 먼저 이제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뭐 촬영을 할지 말지 뭐 이런 거를 얘기도 하기 전에 이제 그분들이 이제 자립해서 나온다라는 소식을 이제 들었었고, 그래서 이제 나오기 전에 이제 자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제 다 같이 모이는 자리에 제가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근데 그때 이제 얘기를 딱 들었던 거는 2009년에 이 지금 이제 찍은 영화의 시설에서 이제 인권 침해, 인권 유린 상황이 있었고, 그때 당시에 굉장히 열심히 투쟁을 했던 이제 사람들이 있었고, 이제 그분들이 지금은 탈시설 운동에 있어서 어떤 이제 씨앗이 되는 투쟁을 했던 분들이죠. 이제 근데 그분들 중에서 이 아주 선봉에서 그 운동을 끌었던 분이 있으세요. 근데 그 영화에서는 이제 현수님이 이제 그 분인데, 그분이 실제로 그 향유의 집이죠. 그 향유의 집 인권 침해 사건을 풀고 그리고 탈시설을 하기 위해서 비상대책위를 꾸렸을 당시 위원장으로 사실 이제 활동을 했던 사람인데, 이분이 아직까지도 여전히 그 향유의 집에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요? 네, 그걸 이제 알게 됐었고,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타고 들어가게 됐었던 것 같아요. 왜 아직까지 이제 10년이 사실 흐른 상황이었던 거잖아요. 근데 왜 10년 동안 이 사람은 그렇게 나오고 싶어서 열심히 투쟁을 했었는데 나오지 못했을까라고 하면서 좀 이건 좀 담을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일단 1차적으로 하게 됐고요. 근데 또 재밌는 건 재밌다기보단 좀 흥미롭다고 해야 될까요? 그 10년이 지난 후에 이 사람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이제 여러 가지의 이제 사회적 제도 문제가 함께 결부되어 있었던 거가 있죠. 네, 이제 그 문제들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좀 이거는 어떤 기록의 차원에서도 담을 필요가 있겠다라는 게 있었는데, 일단 그 제도들이 딱 2가지가 있는데요. 꼽자면 하나가 이제 부양 의무 제도가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가 이제 탈시설 지원을 할 때 가장 필요한 주택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이 문제가 그때 당시 19년도 작년 7월에 부양의무 제도가 이제 장애인에 한해서 사실 좀 완화가 되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현수님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수급권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 부양의무 제도가 완화가 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수급비를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계를 어쨌든 지역에 나왔을 때 보장이 될 수 있는 방향이 열렸다라는 게 하나가 있었고, 그리고 19년도 말에 이 장애인 거주시설의 탈시설을 지원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지원주택 시범 사업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2개의 제도가 맞물리게 되면서 이제 이분이 실제로 지역사회를 나오게 된 과정을 그리고 있어서, 영화를 보신 분들은 어떻게 느꼈을지 잘 모르겠지만 이 2 제도를 사실 좀 담고 있고, 그 2 제도가 한 사람의 구체적인 일상에서 어떻게 많은 것들이 변화하고 달라지는가를 좀 담아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감독님의 기획 의도가 그리고 당사자분들의 삶을 통해서 고스란히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우리 경산에서도 부양 의무제 뭐 또는 뭐 탈시설 뭐 지원사 문제 이런 거 관련해서 뭐 서울에도 가고 뭐 이런 투쟁의 관계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진짜 이제 장애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인권의 문제는
사회적인 정책과 제도와 이런 것이 맞물려져서 제대로 유기적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언제나 어디서나 삐걱거리는 그거는 정말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따로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네. 장애 부분에서는 더 많이 부각되는 거고 더 많은 불편을 갖게 되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서강재단 인권유린 투쟁 이후에 임시이사회가 구성이 되고 프리웰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법인 차원의 적극적인 탈시설 지원이 진행되고 있죠. 그렇게 들었는데 사실 경북 지역에서도 매년 이 장애인 시설 인권 유린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이 시설을 나와서 지역사회의 한 시민으로 살아가는 과정을 보면 우리가 옆에서 지켜보면 되게 녹록지만은 않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아까 주택 지원 문제나 이런 부양 의무제 이런 것이 이제 제도의 문제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그렇다면 이제 서울시의 지원주택 사업, 시범 사업 이런 것은 어느 정도 규모가 되고 그리고 또 어떤 사업들이 또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들 장애인에게 또 어떤 이제 효과 내지는 이제 많은 혜택을 또 수급이 되는지 이런 부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은 지금 서울시가 탈시설 정책에 있어서 가장 선도적으로 이제 사실 운영을 하고 있는 건 맞죠. 이게 정책적으로 봤었을 때. 근데 이게 보통은 탈시설 5개년 계획을 이제 서울시에서 보통 수립을 해요. 그래서 2013년에 이제 처음으로 만들어졌을 때는 탈시설 장애인을 그 5년간 600명을 이제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었고, 그럼 그에 맞는 이제 주택이 일단 주거 서비스가 필요할 것이고, 그에 대한 소득이 이제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또 가장 이제 중요한 게 활동 지원 서비스. 이런 것들을 그러면 어떻게 마련을 할 것인가라는 게 일단 가장 크게 있고요. 그리고 당장 나왔었을 때 사실 정착을 하려면 필요한 게 되게 많잖아요. 뭐 밥솥이나 세탁기 뭐 이런 건 아주 기본적인 거고. 근데 뭐 예를 들면 전 좀 놀랬던 게 시설에서 생활하셨던 분들 중에는 패딩이 없는 경우도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겨울에 나오지를 않으니까. 거기 있으니까 네. 나올 필요가 없으니까 패딩이 없는 거예요. 외출을 안 하니까 네. 패딩 두꺼운 네. 옷이 없다. 네, 두꺼운 옷이 없고 이제 근데 그렇게 모든 이제 물건들을 구비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정착금이 필요하고 자립 정착금 이제 제도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가 일단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 같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게 13년에 시작을 했으니까 17년에 이제 끝났을 거 아니에요. 네, 17년에 끝났고 18년도에 다시 5개년 계획을 이제 22년까지 다시 세우게 됐죠. 그 과정에서 이제 만들어진 게 이번 영화제에서 소개를 한 지원주택이에요. 근데 지원주택은 원래 없었던 제도는 아니고요. 그 노숙인 분들의 어떤 그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어떤 단계로서 그 주거 서비스를 원래 가지고 있었던 모델인데 그 모델을 이제 장애인 주거 서비스 형태로 이제 조금 변화를 주고서 이제 만든 서비스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작년 12월에 시작을 하게 됐고, 네, 이거 말이 엄청 튀네. 네. 그래서 2018년도에 5개년 계획을 세웠는데, 네, 지난 연도에 이제 600명의 탈시설을 이제 했으면, 그럼 그 이상의 이제 인원을 사실 대상을 높여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이제 서울시에는 300명을 하겠다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5개년 계획 안에. 그러니까 반토막이 난 거죠. 예산이 반토막 난 거라고 보면 됩니까? 그쵸. 예산이 반토막이 냈고 실제로 그 계획 안에도 300명이라고 명시가 되게 되는 거죠. 네.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특히 장애인 차별철폐연대에서 이건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지금 당장 서울시 관할 시설 거주인이 2,500명이 넘는데 5년 동안 300명을 하면 거의 45년이 걸리거든요. 그럼 45년 동안 이걸 하자는 거냐? 45년 동안 시설에 계속 있으란 말이냐? 뭐 이런 이제 반발이 어떤 투쟁이 있었고 그 투쟁을 통해서 현재는 800명으로 잠정 합의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는 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 800명을 어떻게 나오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얘기를 할 때 주거 서비스 문제가 나왔고 그 주거 서비스 중에 지원주택이 이제 새롭게 시범 사업으로 들어오게 된 거죠.
네. 아무튼 이 네. 탈시설 하는 장애인 당사자분들이 살아가려면 어쨌든 이 뭐 집이라는 물리적인 공간이 없으면 네. 뭐 어쩔 수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것이 아닌가, 그렇죠? 그래야 뭐 안에 뭐 주거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뭐 자신의 뭐 활동 반경을 넓히든지 어디를 뭐 진짜 먹든지 자든지 이런 진짜 기본적인 게 해결돼야 되니까. 야, 이 예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코로나도 있고 그죠? 계속적으로 예산은 깎으려고 할 텐데. 예. 잘 얘기해 네. 주셨는데. 네. 네, 그래서 서울시에서 최근에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 책정을 하는데 네. 전액 삭감을 한 거예요. 이렇게 서울시에서. 바로 그런 거죠. 예. 네. 정부는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코로나로 힘들다. 지금 서울시 재정이 없다. 네. 이제 근데 왜 삭감이 되는 게 어떤 한 사람의 생존이 달려 있는 이 일상에 대한 예산이 이제 바로 삭감이 되면서 그때 이 생계에 관련된 이제 일자리 부분도 있었고, 네, 이제 탈시설 정착금도 이제 다 있고 했는데 사실상 그 삭감이 되면서 그 5개년 계획은 물론이고. 이제 이미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이 프리웰에 있는 프리웰 그 시설 안에서 살고 계신 분들은 지역에 나오려고 이제 준비를 다 해놨는데 집이 없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 이제 해가지고 이제 투쟁으로 다시 작년도에 이제 얘기됐던 방향 그대로 이제 진행을 하는 걸로 얘기가 다시. 네, 되었지만 실제로 어떻게 집행이 되는지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죠. 저도 좀 추이를 봐야 되는 입장이네요. 아무튼 이 유례없는 이 코로나가 여러 곳에서 정말 뭐 자영업자들의 먹고 사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우리 이제 장애인 부분이나 우리 인권 시민단체들을 포함해서 사실은 저희 경산 여성경화제도 올해 못 열었던 이유가 이 코로나로 해서 모든 이 행사들이 이 보조금들이 다 삭감되는 겁니다. 이런 건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 어려운 숙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주거 공간이 동네 곳곳에 생겨나서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지역 사회가 돼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질문은 이제 경산 지역 장애인 당사자로부터 받은 사전 질문입니다. 이분은 지금부터 한 12년 전쯤에 탈시설 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자립정착금이라는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딸랑 31만 원을 들고 나오신 거죠. 얼마나 이 생활이 서글프고 힘들었을지 우리가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영화 속에서도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나오고 또 이게 탈시설 준비하는 분 여러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의 예는 어떠했는지, 예를 들면 이제 자립정착금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그리고 탈시설 하고 난 다음에 어쨌든 재정적인 경제적인 활동을 하든 안 하든 우리가 그 기본적인 생활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걸 토대로 해서 그러면 어떻게 저축이라는 것은 하고 살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질문을 해오셨습니다. 금전관리. 금전관리. 아주 중요하죠. 일단 그래서 그 경산에 온다고 해가지고 제가 자립정착금이 이제 시도별로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알아봤는데 일단 서울 같은 경우에는 시설에서 나오셔서 지역으로 오시면 1,200만 원을 받아요. 그래서 그 1,200만 원을 가지고 이제 필요한 물품이나 집기류 이런 것들을 이제 사시고 주택 그거는 따로 상관없이 그냥 물품 비용만? 구입 비용만? 그 물품 구입이나 이런 거 일단 현금으로 저는 알기로는 현금으로 이제 입금이 될 거고 그거는 이제 자기에게 맞는 방식으로 이건 장애에 따라서 뭐 필요한 물품들이 다 다를 수가 있잖아요. 뭐 보조기기가 필요하실 수도 있고 뭐 그렇다 보니까 생활 그 집안의 이제 환경도 이제 그분의 장애에 맞게끔 이제 개조를 해야 된다거나 이제 예를 들면 화장실에 발을 이제 설치한다거나 막 그런 것도 포함되는 거겠네요. 미닫이로 뭔가를 한다거나 문턱도 없애야 되고. 그리고 뭐 AAC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에 맞는 보조기구도 이제 사셔야 되는 거고 이제 그런 비용들을 이제 다 해서 물론 이제 추가적인 어떤 지원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 비용들 다 포함해서 이제 1,200만 원 정도가 이제 나오고요.
그리고 경북 지역은 제가 알기로는 1,000만 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또 지역마다 또 다르고 뭐 세종, 울산인가 거기는 아예 없는 경우도 있어요. 아 없다고요? 네, 나와 집만 주는 거예요? 그렇죠. 주택 지원만 해주고 나머지는 근데 주택 지원도 그 물량이 얼마나 나오느냐에 따라서 지자체에서 얼마만큼 확보했느냐에 따라서 확보했다. 나올 수 있는 사람의 수가 정해져 있죠. 그렇겠네요. 금전 관리는 이제 따라 다르신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주식을 하시는 분도 있고요. 우와. 네, 탈시설 하신 분들 중에 재테크를 하시는군요. 내가 뭐 이렇게 그 노동으로 어떤 임금 노동으로 돈 벌기 어려울 것 같으니까 주식을 해야겠다 하시면서 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은 요즘에 최근에 나온 거는 서울시에서 또 시범 사업으로 하고 있는 건 공공일자리 공공일자리 네, 사업을 이제 하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중증의 장애인 분들이 어떻게 하면 임금 노동 체계 안에서 자신들의 권리를 말하면서 일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만든 일자리예요. 그래서 요걸 통해서 이제 소득을 생계를 어쨌든 유지하는 방식을 좀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좀 천차만별이신 것 같아요. 네, 그 탈시설 했을 때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 어쨌든 본인이 스스로 알아서 이 생활을 꾸려 나가야 되고 그리고 이 경제활동이나 이런 것들도 할 수 있는 만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나라 체계상에서 임금노동을 할 수 있는 장애인이 임금노동에 귀속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 적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사실 비장애인들도 직업을 찾기가 일자리 찾기가 너무 힘든 상황에서 장애인 역시도 같은 힘든 속에서 같이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애인은 일단 경제활동 인구로 보지 않는 게 그렇죠. 이제 있으니까 아웃사이더로 돼 있고 이런 정도 지표에도 통계 자료에도 잘 잡히지 않고 그러게 말입니다. 네, 아무튼 모든 게 다 씁쓸하군요. 네, 항상 이렇게 집이라면은 분위기가 어두워지더라고요. 제가 집이 막 네, 그래서 제가 분위기를 좀 전환 좀 시켜보겠습니다. 우리 영화를 통해서 보면 지원주택 그 탈시설에서 이제 들어갈 때 이제 오픈하우스라고 해야 되나? 그 장애인 분들이 입주하셨을 때 비장애인 분들도 같이 오셔서 막 축하해 주시고 음식도 나누시고 그렇더라고요, 그 공간이. 그래서 저는 딱 보면서 그러면은 그 공간이 그 주택 지원 사업했던 그 공간 말고 그 건물 안에 있는 입주자들이 여러 명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장애인만 계시나? 아니면 장애인, 비장애인 같이 공용해서 살고 계시나? 거주를 하고 계시나? 이거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 기본적으로 이 지원주택이나 자립생활주택은 지역사회에서 같이 사는 거고 그리고 자신 스스로 독립해서 살아가는 공간이기 때문에 장애인들만 모아서 이렇게 사는 주택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제 실제로 그랬을 때 이념 자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자립생활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자기 스스로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이 이제 의미하는 바인데, 그래서 그 주택 같은 경우에는 SH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공공주택이고요. 근데 이제 뭐 비장애인들도 SH나 LH 신청해서 들어가잖아요. 이제 그런 공간인 거예요. 그런 공간에 서울시가 미리 확보를 해놓은 물량들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우선적으로 이 지원주택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공간을 이제 마련해둔 이제 그런 거여서 네, 비장애인 분들도 직접 거기 입주 신청하셔서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고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 건물이 그러니까 그 빌라 SH 주택이라고 할까? 그 주택이 생긴 지 얼마 안 된 신축이었거든요. 그래서 아주 이렇게 되게 잘 빠진 주택이었는데 그 주택에 이제 막 입주를 하고 계시는 상태였고 네, 거기에 이제 오시는 비장애인 뭐 분들도 계셨고, 이제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적으신 분들도 되게 뭐 다양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뭐 약간 반상회 같은 거를 한다고 하니까, 그리고 초대장도 다 이제 보냈더라고요. 이날 이제 저희 입주했는데 같이 서로 얼굴 보면서 어떤 사람이 사는지, 이렇게 요즘에는 굉장히 좀 익숙하지 않은 문화이지만. 그렇죠. 우리 반상회를 예전에 했었죠. 연식이 나오네요. 예. 그래서 그 장면이 어쨌든 미리 입주하신 분이 새로 입주하는 장애인 당사자분들에게 이제 그런 파티 아닌 파티를 열면서
각자를 소개하고 네. 음식을 나누고 이런 부분이 엄청 자연스럽게 보였고 정말 진심이 묻어나는 그런 환영 내지는 그런 각도로 찍으셨더라고요. 아, 저도 조금 놀랬거든요. 네. 이게 보통은 사실 잘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좀 입술 예, 안 오시거나 잘안 예, 만나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 씬이 저는 되게 좀 축제까지는 아니지만 환영해주는 그런 마음들이 너무 진심이 담아져 보였고 보기가 엄청 좋았더라. 이런 데서 좀 질문을 한번 해드려봤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분의 우리 경산에 계시는 당사자분의 사전 질문이 있는데요. 그 이제 소위 이제 비장애뿐만 아니고 장애인 당사자들도 탈시설에 대한 우려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야 여기 있으면 뭐 다 해주는데 밥도 해주고 뭐 다 해주는데 굳이 너무 불편한 몸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자립할 수 있겠니? 이런 우려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탈시설에서 나온 우리 당사자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내가 불편한 가운데 그 조건 안에서 충분히 나는 나와서 살 수 있고 자립할 수 있고 있는 우리는 그런 힘이 있다. 그런 의도도 있고 나와서도 충분히 행복하다.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이제 일단 탈시설에서 나와 봤잖아요. 나와서 우리가 생활을 하고 또 우리 자립생활센터라는 곳에서 뭐런 장애인 철폐연대도 이제 같이 가담을 하고 활동을 하다 보면 광화문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뭐 경상시청 앞에서라든지 도청 앞에서라든지 우리가 많은 이제 쟁점을 가지고 저항의 목소리를 낸단 말이죠. 그게 이제 형태가 1인 시위가 되었건 뭐 그게 뭐 집회가 되었건 뭐 농성이 되었건 이런 것들을 한단 말이죠. 그런 걸 했을 때 이제 카메라 앵글이 잡히고 미디어에 잡히게 되면은 이게 방송 송출이 되면서 부모님이나 아니면 그 시설에 있었던 그 뭐 직원분들 이런 분들에게 이제 이런 얘기를 듣는 거죠. 네가 뭔데 거기 가서 손을 흔들고 있고 말이야 목소리를 내고 참여하고 하느냐 이런 질문을 받게 된답니다. 그랬을 때 이 당사자는 정말 이 질문에 대처하는 그런 순발력도 없을 뿐더러 어떻게 해야 내가 이 마음을 내가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액션하고 있는 것을 설득력 있게 그 부분에게 말해줄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다고 해요. 그럼 누가 하죠? 오, 그럼 누가 하죠? 네. 당사자가 아니면 누가 하죠? 여성 당사자, 노인 당사자, 장애인 당사자, 그렇죠? 네. 네. 저는 일단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이 인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든 얘기를 할 수 있다면 저는 그걸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가 뭔데라고 하는 순간부터 위계가 생겨버리는 거잖아요. 위계, 예. 네. 그 위계는 그럼 누가 만들었냐라는 이제 질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럼 너는 뭔데 그렇게 나한테 질문을 하지? 그럼 너는 같이 외칠 생각이 있냐?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같이 그렇게 뭔가 질문을 하면서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뭐 하겠지만 그 갈등 안에서 저는 정말 많은 언어들이 쏟아져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서로 질문을 하면서 갈등도 맺어가고 뭐 어떤 때는 또 뭐 그래 함께 같이 연대를 해보자라고 또 손을 맞잡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예, 감독님 말씀에 그럼 누가 하냐 하나의 키워드와 같이 할 생각이 있니? 이 말이 정말 와닿는 게 결국은 이런 운동들은 연대, 솔리데리티, 연대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뭐 어떻게 할 거야? 혼자 할 수 있나? 혼자 사는 세상도 아니고. 와, 감독님의 이 주옥 같은 말씀에 너무나 감동을 지금 받는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네. 당사자분들한테 저도 많이 배워서. 네, 그렇죠. 네. 네, 이렇게 나의 집으로를 연출한 민하영 감독님과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제 끝으로 경산 장애인 인권 영화제를 관람하시는 관객분들께 혹시 잠깐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을까? 감독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아이고 민망하네. 민망하네요. 네. 민망하나요? 근데 이게 저는 항상 어쨌든 현장을 기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저의 역할이라고도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래서 이 영화들이 여기서 완성이 된 영화들이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나의 집으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설에서 어쨌든 범죄 시설에서 지역사회로 이제 막 나오신 분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가 시작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후의 삶이 어떻게 또 달라질지에 대해서 끝까지 같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경북 지역 그리고 대구 지역에 특히 이 시설 문제가 굉장히 많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정신병원 문제라던가 요양시설 문제도 이제 계속 터지고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하고 어떻게 풀어가면 좋을지, 네, 제가 참 여기 와가지고 민망하게도 함께 연대하는 자리로서 이 영화제가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통제와 억압이 만연한 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각자의 모양대로, 세모면 세모, 네모면 네모, 동그라미면 동그라미요, 계란형이면 계란형 이런 모습으로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감히 상상해 보게 됩니다. 예, 감독님이 있어서 더 든든한 것 같고요. 예, 감독님 멀리서 서울에서 이곳 경산까지 오셔서 우리 경산장애인 인권영화제에 함께하고 같이 이야기 나눠줄 수 있어서 너무나 좋았던 것 같습니다. 좋은 시간 너무 감사드리고요. 함께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